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새로운 가난이 온다입니다. 저자 김만권, 출판사 해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무어의 법칙, 그리고 다가오는 특이점. 여러분 혹시 고든 무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나요?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면 제품 표면에 파란색 딱지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인텔에서 만든 칩이 장착되어 있다는 표시인데 바로 이 인텔이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고든 무어예요. 인텔을 창립하기 3년 전인 1965년 무어는 일렉트로닉스라는 잡지에 아주 유명한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일렉트로닉스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부품 업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쓴 글이었죠. 그런데 이 논문은 제목부터 누구나 관심을 보일 만큼 매우 흥미로웠어요. 집적 회로에 더 많은 부품 밀어넣기. 쉽게 말해 하나의 반도체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를 몰아넣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글이었어요. 이 글의 요점은 트랜지스터를 많이 몰아넣으면 넣을수록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증폭될 수 있고 이렇게 증폭된 연산 능력이 여러 산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였죠. 무어는 이 논문에서 동일한 비용을 전제로 할 때 집적 회로의 연산 능력이 연간 약 2배의 속도로 증가해 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런 예측이 유효할 것이라 주장하죠. 이후 이 예측이 적중하자 그의 주장은 무어의 법칙으로 불리게 돼요. 무어의 법칙을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2년마다 2배가 될 것이고 그 가격은 절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비용이라면 해마다 연산 능력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무어의 예측은 놀랍게도 지난 50년간 아주 유사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무어의 법칙에 따라 단순히 2년마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2배씩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별다른 감흥이 없지만 이런 증가가 가져올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인식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실감하게 되죠. 초반 4년 동안은 4배, 6년 동안은 8배 정도 늘어나니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22년 차엔 2048배가 되고 40년 차가 되면 연산 능력이 100만 배 더 좋아지게 돼요. 엄청나죠? 성능이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가격 또한 100만 배 정도 저렴해지는 거고요. 실제 현실에서도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증가하고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이렇게 증폭된다는 건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는 논리적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선 축복과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발전 속도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격돌이 있기 전까지 인간 두뇌가 가진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기계가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1승 4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둔 후 세상은 한동안 그 이야기만 해댔어요. 기계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상징하던 절대 경계 하나가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왜 우리는 이런 발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 일반인들은 그렇다 쳐도 왜 많은 전문가들조차 이런 급격한 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걸까요? 에릭 브린율프슨과 앤드루 메가피는 제2의 기계시대에서 이를 현상유지 편향이라 불러요. 현재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전문가들조차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낼 변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미 입력된 정보가 새로운 정보를 차단하고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지금 체감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 유지 편향 때문에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라 부르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지점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이점, 한동안 널리 유행했던 용어죠. 미래의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뜻하는 단어인데 커즈와일은 이 특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수학 가속의 법칙을 내세워요. 인간이 창조해내고 있는 기술의 발전에 가속이 붙고 그 가속이 붙은 기술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커즈와일은 기술이 변화시켜 놓을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묘사해요. 정보 기반 기술들은 수십 년 내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량을 망라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두뇌의 패턴 인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감정 및 도덕적 지능에까지도 이르게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커즈와일은 인간과 기계 사이의 구분, 물리적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구분도 사라질 것이다. 기계는 인간이 가진 사고의 유연함과 정교함조차 넘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생물학적인 몸과 뇌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운명조차도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시작점에 있다고 주장하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시기, 현재 인류가 바로 이 특이점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커즈와일의 예언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신과 인간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아마도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반면 신은 시간의 지배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해요. 인간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며 생로병사를 겪고 필연적으로 사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런 이유로 인류는 오래전부터 불멸을 꿈꿨어요. 불멸에 대한 열망이 고대 그리스에선 올림포스의 신들로 그려졌죠. 이후 종교에선 사후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형태로 그려졌고요. 그런데 커즈와일은 가까운 미래에 기계와 인간 사이의 구분이 사라질 거고 얼마나 살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인류가 신의 영역에 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거라 선언한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는 결국 인간이 아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돌아보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군요. 아마 직업이 철학자라 모든 것을 성찰과 반성에서 시작하는 습성 탓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다시 말해 특이점으로의 진입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증기에 기반을 둔 1차 산업혁명, 전기에 기반을 둔 2차 산업혁명 모두 과거 인류가 경험한 특이점이었죠. 증기의 발명은 인간이 기계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될 거란 공포를 만들어냈고 전기로의 이행은 증기에 기반을 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이 시대들을 합쳐 제1기계시대라고 부르죠. 제2기계시대라 부르는 새로운 특이점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변화와 함께 도래하고 있어요.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등 디지털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뜻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 요소들 간의 연결이 극대화되어 일상 곳곳에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가고 있는 상황을 말해요. 한마디로 두뇌와 두뇌가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어 만들어내는 정신적 능력의 증폭, 두뇌와 기계가 만나 만들어내는 정신 물리적 능력의 증폭이 우리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제1기계시대보다 제2기계시대의 기술 발전에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이 새로운 특이점이 기계도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전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인류는 인간 다음에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만약 그런 기계가 등장한다면 인권처럼 로봇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요. 인간과 겉으로 구분되지 않는 로봇. 그런데 그 로봇이 인간처럼 사고까지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이란 뭘까? 바로 이런 질문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성립하려면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해요. 그런데 현재 인류는 인간이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만 알고 있지 생각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처음 물었던 수학자 앨런 튜링조차 답하지 못했던 질문이죠. 그의 의견은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에게 동시에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듣고 어느 쪽이 기계이고 어느 쪽이 사람인지 30%의 오차 안에서 구별할 수 없다면 기계가 생각하는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방 게임이에요. 간단히 말해 생각한다는 행위의 내적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는 제안이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지만 본질을 알 수 없음에도 끊임없이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놓지 않는 것이 인간과 기계가 구별되는 점이라는 사실을 튜링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는 논리예요. 동일한 논리적 패턴의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이 논리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했을 때 증명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이르게 되죠. 하지만 인간은 증명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질문을 놓지 않죠. 대표적으로 신학이 논리로는 증명할 수 없는 질문들로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신학에서 볼 수 있듯 인간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증명은 두뇌의 활동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렇다면 믿음은 두뇌로 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기계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기계에게 마음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까요? 과학적으로 마음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논란인 상황에서 말이죠. 게다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지적해왔듯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시간의 존재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고뇌하며 이 세계를 향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즉 유한하며 사멸하는 존재라는 데 있어요.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명확히 들려주듯 인간이 누군가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 역시 인간이 궁극적으로 사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사멸성을 두고 어떤 이들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영생하는 인간이 과연 인간일까요? 커주알 같은 이들은 영생은 아니더라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을 해요. 만약 영생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을 진리로 믿는 이유는 신이 영원 불멸하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의 영원성이 곧 말씀의 영원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면, 그리하여 신이 된다면 인간 그 자체가 진리가 되어버리니 더 이상 사유의 근원인 진리를 갈망할 필요조차 없게 되겠죠. 더 나아가 60억 인구가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의 의미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이상 인간 스스로 의미나 가치를 찾을 이유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지은 호모 데우스란 책에서 신이 된 인간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인간에게 유의미한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것도, 인간으로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도 인류가 시간의 제약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듯 인간의 사멸성으로 대표되는 시간 개념을 부속만 갈아 끼우면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계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한나 아렌트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명확히 강조하듯 역사 속 인간에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선형적 형식으로만 흐르지는 않아요.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로 인해 과거와 단절되거나 새로운 시작점 등이 생겨나며 시간의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때론 굴절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냉전 시대의 붕괴가 일어난 1989년은 정치학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점이었어요. 우연성이 만들어내는 이런 시간의 불규칙성을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를 논리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말이죠. 만약 우연성이 논리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을 우연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철학자 김재인은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에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인간 사고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영국의 언어학자이자 기호학자 그레고리 베이튼슨의 말을 인용하며 시간 개념을 다시 불러들여요. 인간의 현실에서 인과의 만일 뭐뭐라면 뭐뭐이다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만 논리학의 만일 뭐뭐라면 뭐뭐이다는 초시간적이다. 이 점에서 논리학은 인과에 대한 불완전한 모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시간 속에서 튀어나오는 우연성이라는 예외가 개입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현실과 분리되어 논리만으로 구성된 세계를 정치학에서는 이데올로기라 불러요.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인간이 현실에서 겪는 경험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 세계를 단일한 하나의 논리적 흐름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요.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인종주의가 스탈린의 유물론적 세계관이 경험에서 분리된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하죠. 인간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외를 철저히 무시했을 때 탄생했던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였다고 그녀는 경고하고 있어요. 기술의 발전에 근거를 두고 새로운 특이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간의 경험에 내재한 우연성, 예외라는 요소예요. 예를 들어 특이점이 온다 해서 커즈 와일은 흔히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고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다 라고 말하며 우연성이나 예외의 가능성을 제외해버리죠. 이런 커즈 와일을 향해 우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예측한 대로 미래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이 시간의 개념을, 시간에 내재한 우연성과 삶에 내재한 예외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아니, 인간이 기계에게 그것들을 가르칠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한, 인간과 기계의 궁극적 차이에 대해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제는 기계를 통해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지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와 인간의 구분은 아니니까 말이죠. 사라지는 일자리들. 지금까지 기계의 지배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제 생각엔 제2 기계시대라는 특이점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계의 등장이 인간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위협이 될 것인가? 쉽게 말해 새로운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현실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도 바로 이 때문이니까요. 실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성장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던 일자리를 많은 영역에서 대체하고 있어요. 우선 로봇에서 시작해 볼까요? 쉽게 말해 로봇은 자체 지각 능력과 이동 능력이 있는 컴퓨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산업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 인간의 근육을 대체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로봇을 말하죠.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 현장의 로봇 대체율은 이제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로봇 대체율에 대한 기사 하나를 볼까요?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710대로 세계에서 가장 로봇 밀집도가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노동자 1만 명당 가장 많은 로봇을 쓰는 나라로 로봇 밀집도 또한 세계 평균보다 8배나 높아요. 관련해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2017년 인천에서 제가 철학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연히 우리나라의 로봇 대체율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강생 한 분이 휴식 시간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더군요. 제 남편이 로봇을 만드는 Y사의 한국지사 책임자로 있는데 이미 몇 년치 주문이 밀려있대요. 통계를 현실과 연결시키는 감각이 부족한 제가 사안의 심각성을 통렬하게 깨달은 계기였죠.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있었던 이유는 서비스업에서 대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로봇에 의한 노동력 대체 현상이 서비스업에서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패스트푸드 가게에 가보셨나요? 요즘은 점원 대신 큰 표지판처럼 서 있는 기계들이 주문을 받아요. 키오스크라 불리죠. 이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나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용에 불편을 겪지만 어차피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건 기계가 아니라 인간들이죠. 그렇다면 기계들이 단지 주문만 받을까요? 로봇 셰프가 등장하자 뒤를 이어 로봇 바리스타와 서빙을 하는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저희 집 근처의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선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어요. 처음 그 모습을 본 날, 저 또한 알고는 있었지만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이처럼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서비스업 회사일수록 로봇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기술의 발전이 주로 인간의 근육이 사용되는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로봇 분야는 기술 구현이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예요. 이런 어려움을 설명하는 게 모라벡의 역설이죠. 1988년 로봇 공학자 한스 모라벡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지능 검사나 서양 장기에서 어른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는 컴퓨터를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지각이나 이동성과 관련해 1살짜리 아기만한 능력을 갖춘 컴퓨터를 만드는 일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어려운 계산을 척척 해내는 컴퓨터는 오히려 만들기가 쉬운데 인간의 두뇌처럼 모든 것을 지각하는 동시에 인간의 관절 능력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키넥트라는 장치를 활용해 3차원 인식 장치가 아주 싼 가격에 개발되기 전까지 로봇의 발전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에 비해 3차원 인식과 물리적 이동성이 요구되지 않는 오직 연산 능력만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다 못해 너무 빨랐어요. 정말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죠. 이런 기술들은 주로 고숙련 분야에 적용되어 연산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금융산업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분야에선 기계의 연산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펼쳐져요. 2019년 웰즈 파고라는 미국 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금융산업에서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해요.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영미권에서는 벌써부터 인공지능 변호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로펌에서는 젊은 변호사들을 고용해 관련 판례 분석이나 연구를 맡겼는데 이제는 이 일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죠. 실제로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훨씬 더 널리 쓰일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죄자나 용의자들에게 경찰이 이름, 주소 이러면서 조서를 받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이제 인공지능은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이들의 기술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앞으로는 형사나 검사들이 진술을 받고 엔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관련된 법 조항들이나 판례들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 예측하고 있죠. 특히 판례로 이루어져 있는 영미법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구축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고 해요. 판사들이 법률 조항을 일일이 적용해야 하는 대륙법 체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가 고숙련 일자리라고 여기는 직종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하는 기계의 등장. 과연 인간은 새로운 기계의 능력에 맞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뜻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오디오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